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네, 치솟는 물가 상승에 서울의 아파트값 대출 기준이 일부 조정됐지만 여전히 서민 경제는 울상입니다. 특히 서울은 주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어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신규 주택 공급에 더 민감한데 이번 주 서울시가 노후주택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모아타운 공급 계획인데요.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로 26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다가구 노후주택 밀집 지역인 광진구 자양 4동 일부 지역도 이번에 대상지로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첫 소식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중랑, 성동, 도봉, 강북 등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을 선정 발표한 바 있는 서울시. 지난 21일엔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 광진, 구로 각 한 곳을 비롯해 강서, 강북, 노원, 은평 등이 2곳씩으로 서울 전역에 골고루 분포됐습니다. 하반기 대상지로 선정된 곳 중 하나인 광진구 자양 4동 12-10번지 일대 곳곳엔 선정된 것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 일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 공동 개발하는 정비 방식입니다. 선정된 자양 4동 일대 8만 600제곱미터는 5곳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되던 곳으로 반지하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으로도 꼽힙니다. 광진구 자체 조사에선 약 88%의 노후도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선 80%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구는 현재 60%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아타운 지정은 주민 동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데 모아타운 내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게 된다면 토지 소유자의 80% 동의가 필요하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가 동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뒤에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 주체인 조합이 사업을 이제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거민 동의, 지금 현재 나가 있는 5개소의 거민 동의율을 파악한 바로는 한 60% 정도 된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1,500제곱미터 이상의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의 관리계획 수립 후 서울시의 주민 공람, 통합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데 구는 내년 하반기까지 관리지역 지정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수립은 내년 당장 시비 교부를 저희가 신청할 거고요. 내년 바로 상반기 때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 절차를 진행하고 최소 용역 기간이 1년 정도 걸릴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내후년 초에는 관리계획 수립이 될 것 같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은 10월 27일로 지정돼 지분 쪼개기 등 사업을 방해할 수 있는 투기 행위들을 금지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새 정부 출범 후 교육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비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또 여러 교원, 교육단체 등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이들이 공동대책위를 구성한 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 교육 예산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막겠다는 조치입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출범식을 갖고 서명운동을 선포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수호 공동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교육 교부금 가운데 3조 7천억 규모를 고등교육으로 개편하자 유치 초중 등 교육 예산인 교부금 개편으로 교육 예산이 축소돼 철회를 촉구한 겁니다. 때문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범국민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교육 활동과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을 쪼개어 나누는 근시안적인 대처가 아닌 백년지 대계를 바라보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축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도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교원 확충이 시급하다며 안정적인 교육비 확보 방안을 강조하며 공동 대책의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여전히 과대 과밀학급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등등 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위해서도 갈 길이 멀고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자.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개인적으로는 무상 보육과 무상 유아교육에 기초한 보육 유아교육의 완전 국가 책임 체제를 향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아가자. 공동대책위원회에는 10개 학부모와 시민단체, 교원단체 제안 후 122곳의 단체도 참여합니다. 보수교육단체 역시 학생들의 교육 예산을 축소하는 건 교육 환경 해소에 저해된다는 데 동의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축소된 당연히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못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반대할 당연히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 기재부 등과 관련 내용에 대해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회 설명회 등 교육교부금 개편안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이 같은 교육 이슈에 더해 서울은 시의회가 올해 교육청 추경 예산으로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를 시행하라며 3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등의 기존 평가는 유지하되 서울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한 학년을 대상으로 학력 저하를 개선하자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교육청과 시의회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시 교육청이 내놓은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 입장문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업 성취도 평가는 학교나 학급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최하는 기존의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가 시행되고 있는데 또 한 번의 전수평가가 되면 과거 일제고사 시절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교육부에서 설계할 때 학급 단위, 학교 단위의 자율적 선택에 기초한 평가로 아예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전수조사라든지 과거 일제고사형 시행에 대한 그런 논의가 제기돼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대체적으로는 반대하시고. 시의회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서울시 교육청이 지원한 기초학력 보장 예산만 360여억 원, 단위학교별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와 초등 기초학력 협력 강사, 키다리쌤 등을 지원하지만 제대로 된 성과 평가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올해 추경 예산을 30억 편성해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를 초중고 한 학년에 시행토록 시의회가 편성했지만 교육청의 미온적인 움직임에 학력 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수백억의 예산을 지금 쏟아부으면서도 평가 자체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뭐가 문제인지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 진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산을 쓸 수도 있는 문제가 되니 진단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굳이 일제고사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안 하겠다는 것은 저는 그건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초 교육청은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 예산 30억 편성을 동의했지만 자율평가 전수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시의회는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5명으로 구성된 학력 향상 특별위원회를 다음 달 열어 교육청의 전수평가 시행을 촉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또 학부모를 통해 이 학습 정책을 진단하는 떴다 학부모 수첩입니다. 네, 지난 2018년부터 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1년간 중간, 기말고사 시험 대신 토론이나 실습 등 진로 탐색 교육을 하는데요. 이를 자유학년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정작 이 교육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부모 대다수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비 중학교 1학년 학생과 또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중1 학생 자유학년제 교육 현장을 권인선 학부모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모 리더 교육을 수료하고 진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인선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주제 선택 수업 중 진로 독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에게 그 수업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입니다. 서울의 중1 학생들은 중간,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고 프로젝트 수업, 토론과 실습 위주의 참여형 수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과 직업 체험, 주제 선택 수업 등의 진로 탐색 교육도 진행됩니다. 이 수업의 평가는 등급 표시 없이 활동 과정과 내용에 대해 서술형으로 기재됩니다. 이것이 자유학년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서울의 많은 중학교 가운데 저는 관악구의 미성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미성중학교 자유학년제 수업 중 주제 선택 수업 가운데 진로 독서 프로그램은 책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흥미와 적성, 강점에 따라 어떤 책을 고르는지 파악하고 내가 고른 책이 나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봅니다. 작은 우연들이 모여 실력이 쌓이고 언젠가 기회로 작용될 것이라는 계획된 우연 이론을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그 일들은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인생을 대할 것이며 그것이 누구를 만나서? 그렇지, 우연을 만나서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내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나의 진로에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8차시 동안 했던 우리 진로 독서였습니다. 진로 독서는 지역의 진로 진학센터와 연계해 청소년 진로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외부에 있는 강사를 불러서 하는 것보단 지역의 아이들의 부족한 것을 많이 알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강연을 한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작을 했고요. 저의 자녀도 중학교 1학년인데요. 자유학년제 학습에 대한 아이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현정아, 자유학년제에서 주제 선택 수업 하고 있잖아.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해 줄래?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좀 아쉬웠어? 일단 좋았던 거는 일반 수업이랑 다르게 신기한 거나 이제 특별한 거를 배울 수 있어서 재밌었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체육이나 그런 장르에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아, 그러면은 조금 아쉽거나 보완되었으면 좋겠던 그런 거 있을까? 일단 수강 신청이 좀 어렵고 자기가 원하는 거나 그런 거를 이제 컴퓨터 사양이나 너무 전자기기에만 약간 의존하게 되니까 좀 공평하게 전자기기를 나눠주거나 아예 학교에서 신청하든가 약간 더 공평하게 나왔으면 좋겠고, 인기랑 비인기 수업이 너무 갈려. 확실히 도움이 된 것 같은 게 그 오픈 채팅으로 책을 올리는 활동을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책을 그 보상을 위해서라도 읽게 된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책들을 읽어보다 보니까 좀 더 어떤 내용인지 세세하게 알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틀이 잡힌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주제 선택 수업은 수학, 과학, 체육, 미술, 독서, 기업가 정신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교육 방식이지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내실 있는 자유학년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학부모 수첩 권인선이었습니다.
도봉구 초록들에서는 매주 청소년 자치학교가 열린다고 합니다. 청소년 자치학교는 학교의 자치활동을 마을에서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 자치학교와 놀이 한마당이 열린다고 해요. 정말 기대가 큰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자치구 소식입니다. 중구의회에선 국민의힘 4명의 구의원들이 김기령 의장에 대한 당의 중징계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독식하고 있는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해 당 대 당으로 재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였습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의 길기영 의장 중징계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신뢰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길기영 의장에 대한 중징계는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윤리위의 중징계는 10일 동안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길기영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야합을 통해 의회를 자신들만의 의회로 착각하고 의회 파행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정 어린 반성과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와 함께 상임위원장 선출을 비롯한 원구성을 다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중구의회에서는 복지건설위 등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원구성 당시 의장단 선거무효를 주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진정한 의회 정상화와 상생의 정치를 원한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그간 진행된 모든 원구성 관련 의사진행 과정을 백지화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당대당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다시 원구성이 되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원구성 관련 당대당 협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길기용 중구의회 의장은 앞서 시당 윤리위의 결정에 자신은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어 탈당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강서 지역 소식입니다. 강서구 주민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을 만들겠다며 주민 발안 조례 제도를 활용해 조례안을 청구한 지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최근 열린 임시회에 상정돼 다뤄졌는데 해당 상임위원회가 보류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구의원의 발언이 구설수에 올랐는데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강서구 주민들은 올해 초부터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주민 서명을 받아 올해 2월 해당 조례안을 구의회에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등의 여파로 구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새로운 구의회가 출범하면 곧바로 다뤄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10월 말이 돼서야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다뤄졌는데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안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6천여 주민들이 직접 발의해서 올린 안건은 이렇게 뭉갤 수가 있습니까?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니면 뭡니까? 해당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 강서구 의원이 한 말은 주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소속 A 구의원은 발의는 구의원이나 국회의원이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례 제정은 의원들이 하는 거라고. 그럼 미쳤다고 6천 명이 그 추석 바깥에서 그 고생을 왜 했겠냐고요. 법도 모르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의원이 있고 그 이야기를 그냥 가만히 묵인하고 듣고 있는 의원들도 모두 다 똑같은 이라고 생각합니다. 터진 입을 하고 아무 말이나 해대고. 해당 구의원은 곧바로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상정된 주민조례안이 보류된 데 대한 아쉬움과 법으로 보장된 주민조례 청구 제도조차 몰랐던 구의원에 대한 분노가 지역사회에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앞서 보신 중구와 강서구의 소식에 이어서 저희 BTV 뉴스에서도 최근까지 기초의회 이제는 달라져야를 주제로 연속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보도 가운데 이 지방의원들의 투잡, 겸직 논란이 있었는데요. 한 시민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조사했는데 서울의 지방의원 4명 가운데 1명은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주환 기자입니다. 서울 지역에는 광역의원이 모두 112명, 기초의원은 427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투잡, 즉 의원 외의 겸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서울시 의원은 전체의 96%인 108명이, 자치구 의원은 53%, 227명이 겸직을 신고했습니다. 서울시로 따지면 올해 연봉이 6,60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분들이 겸직을 신고하고 있고 상당수의 높은 겸직을 하는 과정에서 보수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직에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건 서울시 의원 29명, 자치구 의원 113명입니다. 자치구 의원들의 경우 평균 금액이 연 4,600만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 사업체의 대표, 사장 등이고 임대사업자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내용은 전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수집 분석된 결과입니다. 의무사항이지만 겸직 신고 내역을 공개하고 보수액까지 명시한 지방의회는 오직 단 한 곳, 용산구뿐입니다. 미신고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자율에 맡겨지고 있어 드러나지 않은 겸직들도 존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떤 프로세스로 거기서 이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사무처 직원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미 본인들이 걸러내서 사임을 권고했다. 의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정말 사임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많게는 1년에 4억 원까지 외부 수입을 벌어들이는 지방의원들. 자치단체 출연, 위탁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이들의 겸직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주민의 대표로서 부여받은 조례 입법과 집행부 감시 견제 권한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지 유권자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서는 이해 충돌의 여부도 다분합니다. 이익을 더욱 증대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 인허가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만큼 의정활동 기간 중 실사용 이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근거로 서울시 의회와 25개 자치구 의회에 지방의원들의 겸직에 대한 이해 충돌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향후 겸직을 통한 외부 수입을 의정활동비 이하에서 제한하는 방안과 불로소득을 취하는 임대업의 겸직 금지 등도 제안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서대문 지역 소식입니다. 서대문구 홍제 3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028년이면 이 지역에 지상 23층 규모의 아파트 630여 세대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홍제 3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지로 불리는 서대문구 홍제동 104-41 일대입니다. 지난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이듬해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10년 넘도록 개발이 되지 못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이 엇갈려섭니다. 그러다 올해 7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고 최근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사업지에는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모두 634세대로 이 가운데 78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시공사도 이미 정해진 상태입니다. 홍제 3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이끌고 있는 전종국 조합장은 설계 변경에 대한 건축 심의가 통과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 들어서는 주택은 구조와 평형이 크게 나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홍제 3구역 주택 재건축이 내년 안에 착공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 역시
이주와 철거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내년 하반기 착공이 가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 네, 광진구 지역 소식입니다. 이 광진구 중곡동 지역은 다가구 주택과 빌라가 골목에 들어서 이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광진구는 구청장 공약에서부터 이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나대지로 놀리던 화양 발전소 개발 부지 자투리 땅을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목 사이사이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주차돼 있는 차량이 한둘이 아닙니다. 차량 한 대가 골목을 점유하면 차량은 고사하고 사람도 길을 제대로 지나지 못하는 상황. 중곡동 일대 주민들에게 주차난은 심각한 지역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쪽 지역 주차난 심각하다라는 걸 어떤 때 좀 느끼셨는지. 예, 아니 우리 애들이요 차탈 자리가 없어 잘 안 올라 그래요. 그래갖고 됐다가도 또 금방 전화가 오니까요 빼달라고. 예, 그래서 너무 심각해요 진짜. 그래서 지금 광진구의 주차장 공급률은 110에서 140%. 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한 노후주택 대비 등록 차량 수가 증가하고 있는 중곡동은 95% 수준으로 주차난은 여전합니다. 지난 4일부터 광진구는 중곡동 배나무터 공원에 주차장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있던 놀이터와 구조물은 철거되고 터파기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차량 90여 대가 주차 가능한 지하 3층, 지상 1층 규모의 주차장은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배나무터 공영 주차장은 주차장과 공원 부지를 활용한 1,574제곱미터의 대지에 주차장 94명과 지상에 새로운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구민에게 주차 편의와 쾌적한 정주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양 변전소가 지중화된 후 오랜 동안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중곡동 화양 변전소 부지. 광진구는 7,252제곱미터 되는 화양 변전소 부지 자투리 땅을 개방형 주차장으로 조성합니다. 지난 24일엔 중곡 3, 4동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는 주민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구는 화양 변전소 부지 개발 공사 착공 전까지 250여 대 주차가 가능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구가 예상하는 주차장 가용 기간은 3년 정도. 광진구는 한전 측과 협약식을 갖고 내년 1월부터는 주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요즘 같은 날씨에는 낮보다 밤의 풍경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 서울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 하면 이 경복궁과 창경궁 등 4대 궁궐과 함께 또 정동길이 대표적인데요. 이 서울의 야경은 물론 또 지역의 옛 모습과 또 현재 모습을 담은 풍경화 전시회가 이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취재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종로구를 담당하는 김정민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민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종로구 주민통신원 김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동 산책 그리고 또 서울이라는 주제의 전시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다는데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열린 전시인지부터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은 서울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정동길에 대한 또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복수궁 돌담길을 걸으며 수줍게 손을 잡던 연인들의 모습이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동산책 그리고 서울이라는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번 전시회가 임진우 건축가가 기획한 전시회라고 들었습니다. 서울 지역의 모습이라고 들었는데 건축가를 직접 취재도 하셨다고 하는데 서울 지역의 풍경 전시 기획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네, 임진우 건축가는 그 건축회사에 재직 당시에 대학로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변 마을들을 많이 산책하곤 했답니다. 그 산책하는 도중에 발견되는 마을의 모습들 그리고 서울 곳곳을 다니면서 스케치한 여러 모습들을 그림으로 남겼는데요.
보시면 너무나 친숙한 모습들의 그 거리가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단순히 풍경화를 선보인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스토리가 있는 전시회일 듯합니다. 이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하셨는데 어떤 풍경들을 감상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주로 사무실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었던 이화동, 충신동, 창신동, 그리고 해화동, 그다음에 서울 남산, 창덕궁, 덕수궁, 경복궁, 그다음에 정동, 배제학당의 모습까지 지금은 쉽게 볼 수 없는 또 그런 그 모습들도 있고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변해가는 마을의 모습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의 열의 동네를 담은 이번 전시회가 특별전으로 기획이 됐다는데 어떤 내용인지와 함께 50점 작품 가운데 가장 또 눈에 띈 풍경화가 있는지도 좀 전해주시죠. 네, 정동길에서 가지는 추억도 있지만 정동길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에 대한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사연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도 정동길 저희 부모님께서 데이트하면서 덕수궁 돌담길을 걸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고요. 또 남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남산타워가 보이면 아, 내가 정말 서울 사람이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졌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신혼부부에게는 결혼식 이후에 택시를 타고 남산 순환도로를 한 바퀴 돌아오는 걸로 신혼여행을 마치는 또 그런 추억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추억들, 그 추억들을 그림과 함께 수영해서 이전의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동 산책 그리고 또 서울 풍경화 전시는 언제까지 열리는지 정보와 함께 또 그리고 감상 소감도 함께 좀 전해주시죠. 네, 사실 시작한지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제가 전시회를 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건축가로서의 설계하는 모습이 아니고 정말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는 마을의 풍경. 근데 그 세밀함 속에서도 정겨움이 남아있는 그런 그림들에 정말 놀랐고요. 이 전시회가 내년 2023년 9월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서로 옛 추억을 나누고 옛 모습을 떠올리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서울 지역의 모습을 담은 정동 산책 그리고 서울 전시는 내년 9월 21일까지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김정민 통신원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2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서는데 지역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 약 200m 거리에 있는 부지. 과거 예식장이 있던 곳으로 현재는 건물이 철거된 상태입니다. 지난 2020년 이곳과 맞은편 주차장 부지는 강북구에서 처음으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지하철역과 250m 이내인 토지에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기여 시설로 확보하는 개념입니다. 해당 부지는 용적률 600%가 부여됐는데 최근 이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 뒤와 앞에 부지에서 추진될 미아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난 13일 도시계획이 결정됐고 지난 17일에는 건축 허가도 받았습니다. 지상 2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3개 동. 오는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총 260세대가 조성되고 이 중 34가구는 공공임대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1층과 3층 사이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강북구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문화센터,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등도 들어섭니다. 의신설선이 개통된 이후로 미아역 주변 상권이 침체되고 정체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정체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까지 서울 지역에 지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는 총 26곳. 이 가운데 현재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미아역과 둔촌동역으로 모두 건축 허가가 완료됐습니다.
두 곳의 착공은 민간 사업자가 정한 일정에 따라 진행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구 장충단길 상권 활성화가 한창입니다. 가게 홍보를 위한 사진 전시와 또 대형 배달앱과 함께하는 프로모션으로 매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장춘단길 홍보를 위해 운영 중인 전시관. 1970년에 문을 열어 일대 골목과 53년을 함께한 노포식당을 통해 장충동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사진관이 설치돼 있어 이곳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장소는 전시가 끝나면 소비자들에게 장춘단길을 알릴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이와 함께 장충단길 골목식당을 대상으로 대형 배달앱 업체와 함께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이어지며 포장 주문 시 10,000원을 할인해주는 행사입니다. 일대 동국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식당들의 어떤 위생이라든가 그런 환경 문제 같은 거를 또 개선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상인들의 어떤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접목이 되면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충동 먹자골목은 올해 로컬 브랜드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3년간 3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상인회와 주민대표,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로컬 브랜드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펼쳐왔습니다. 장충단공원, 다산성곽길 등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장충동 먹자골목은 향후 다양한 문화 공연과 SNS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의 소통과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지난 4월부터 경비원 등의 임금 체불과 또 엘리베이터 중단 위기 등을 겪은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소식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최근 새 동대표들이 선출됐고 갈등 논란에 있던 기존의 입주자 대표 회장은 결국 해임됐습니다. 정상화에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입니다. 서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1층에 기표소가 설치됐습니다. 해당 아파트 동의 동대표이자 전체단지 입주자 대표 회장의 해임을 결정하는 주민 찬반 투표가 진행된 겁니다. 앞서 회장은 해임 투표를 진행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투표에 참여한 건 전체 210세대 가운데 125가구. 이 중 91%인 114세대가 찬성표를 던져 결국 해임은 확정됐습니다. 독단적으로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이 뽑은 대표에 대해서 해임 절차를 거쳤고 이후에 이제 새롭게 구성된 입대희 대표 회장이라든가 동대표 분들이 주민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에는 동대표 선거조차 관심이 없었다고 말하는 주민들. 어떻게 입주자 대표 회장 해임 투표까지 벌이게 됐을까?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 지난해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가시화된 건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들의 수개월 임금 체불 문제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을 인정하지 않던 입주자 대표 회장이 관리업체와의 갈등으로 거의 모든 관리비 지출에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한테도 손 안 벌리고 먹고 살라고 나이가 많아서 나와서 먹고 사는 노력하는데 인물을 주지 않아가지고 정말 아주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다행히 지금은 밀린 임금 지급이 모두 마무리된 상태. 올해 여름에는 단지 내 엘리베이터 14대가 운행 중단될 위기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안전점검 결과 조건부 합격을 받았는데 관리비가 지출되지 않아 지적된 부분을 수리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당초 8월에 멈춰야 했지만 지역에서도 초유의 사태라 이번 달 26일까지 유예 기간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합격을 받았던 엘리베이터들은 모두 유예 기간 안에 수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입주자 대표 해임까지 진행이 되면서 보수업체 측에서는 사정을 감안해 조치를 먼저 취하고 대금을 늦게 받기로 했습니다. 최근 주민들은 새로운 동대표 선출도 진행했습니다. 기존 입주자 대표 회장 해임과 동시에 새로운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해 아파트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갈등, 이번 계기로 주민들은 더 빨리 개입했으면 미리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늦게라도 주민들이 참여했기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안도감을 동시에 느끼면서 관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선거에 떨어지고 백수가 된 주상숙은 우연히 바다에 빠진 청년을 구하게 됩니다. 청년의 목숨을 구한 이 여성의 정체는 주상숙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뉴스에 알려지면서 화려한 복귀를 꿈꿨지만 기생충, 투기꾼. 사고로 다시 과거의 정직한 주둥이가 돌아오고 여기 앉으면 어떤 기분인가 해가지고. 대통령님께서 나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의자가 참 좋네요. 국민의 혈세인가? 죄송합니다. 김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촉보입니다.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습니다. 그게 도발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믿었던 비서실장마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북측의 도발로 철저한 준비 태세를 해봤자 전쟁은 안 나요. 어차피 다 거짓말. 제 머리는 결국 말 한마디로 세상을 뒤엎게 됩니다. 똥처럼 나오는 특별한 기분이. 우리 의원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굴을 강원도가 미쳤네. 아, 저놈의 주둥이 진짜. 진실만을 말하는 그들의 솔직한 정치기. 말 안 하고 살 수 있을 거야.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영화 정직한 후보입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연휴입니다. 네, 본격적인 가을 단풍은 이번 주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국내외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시 늘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에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달 2일부터 서울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올 한 해 서울의 살림 얼마나 잘 운영됐고 또 지적받을 대상은 무엇인지 시민들의 관심이 더 중요할 때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소식을 포함해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